안녕하세요. 공효민 소수도반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불합격하고 오셔서 마음이 일요일인데 어렵게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떨어졌다는 거는 인생이 한 번의 실패일 뿐이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서 그 다음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희망적인 어떤 답변을, 어떤 방안을 이제 들으시려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막연한 희망, 헛된 희망은 사실 도움이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예도 많이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일단 구체적인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왜 내가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공부 양이 적어서, 아니면 잘못된 교재를 잡아서,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반성해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시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관계를 보고 머릿속에서 법리를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대입해서 포섭하는 과정으로 해서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는 일단 답안 자체에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나 이제 자기가 여기 해당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은 좋은 답안을,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작용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답안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답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답안 자체가 예를 들면 민법하고 민사와 형사, 공법 다 답안을 작성하는 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상법도 좀 다르고요. 그런 답안의 어떤 과목 특수성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쉽게 얘기를 들면 민사 같은 경우에 포섭을 막 4줄, 5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소수지도반에 처음 와가지고 답안을 딱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쟁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쟁점을 세분화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수험적으로 결론을 쟁점 제목과 결론 위주로, 그리고 판례 키워드 위주로 써야 되는데, 공법 답안 마냥 포섭을 엄청 치중을 한다든지, 이거 자체는 답안 자체에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관계를 보고 법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법리가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떠오르더라도 희미하게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면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죠. 근데 그 경우는 소수도반에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은 수험에 맞게 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는 매뉴얼, 사례 프린트,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학원의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답안이 달라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촉박하고 시간이 촉박한 그 시험 그 순간에 내가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게 숙지가 되는 사례 프린트니, 결국 목차 생성과 기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부 방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각 과목마다 사례 기록이나 객관식이나 각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제가 됐고, 일단 여기서 자신의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가 아까 말했던 답안 작성 과정에서 그 답안 자체에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고민을 해봤는지, 고민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자체가 고민이 없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교정을 해준 적이 없고, 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답안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답안 자체의 문제점.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런 답안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숙지된 매뉴얼이 있느냐는 아까 말했던 그 급박한 순간, 시험 그 순간에 자기가 기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계적이라고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 숙지가 됐다라는 거요. 그런 게 없으면 그 컨디션이나 그 전날 잠을 못 잤다든지 하면 순간 흐트러져 버리죠. 자기의 연상대단 쟁점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4일 동안, 그리고 뭐 휴식일까지 포함하면 5일 동안 보는데, 골고루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사례 기록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느냐, 이거는 사례를 공부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례집을 기본소로 잡고 사례집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워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절대 이 변호사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는 암기된 걸 그대로 내뱉는 시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제 변호사 시험은 전범위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쟁점들을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사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과연 내가 사례를 암기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는지 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내가 풀어나가는 힘이 있느냐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사례를 푼다고는 생각하지만 각 사례마다 내가 외웠기 때문에 외운 걸 떠올리는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사례집을 기본적으로 잡으면 이 사례집은 체계가 없죠. 왜냐면 그 사실관계 하나만 놓고는 체계가 있어요. 논리가. 하지만 사례마다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체계가 일단 자기 머릿속에 확실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이, 사례풀이 틀도 없이,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사례를 그냥 막연히 그냥 외운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게 그냥 외운다라는 각계역과로. 근데 그 각계역과의 사실관계를 모두 외울 수 있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모두 푼다고 해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응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방법은 너무나 잘못되고 사례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외워서는 안 되고 내가 큰 사례를 풀어나가는 녹차가 생성되는, 그리고 목차가 생성됐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건사실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건사실에서 문제되는 판례를 뽑아서 또 직접 목차를 만들고, 이런 기계적인 어떤 순서,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사례 기록과 연동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반성해봐야 돼요. 객관식만 공부하면은 성적이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식만 공부해서는 실력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는 공부예요. 왜냐면 실력이 내가 어느 정도 사례나 기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객관식을 그 후에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법상의 관습상 법정의 사건 요건을 내가 공부를 하고 일단 숙지를 했어요. 그 쟁점에 대해서. 그 판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지문을 보면 그 지문의 쟁점이 뭔지를 떠올려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 요건사실 여러 개 중에 뭐에 해당한다 라고 딱 집어야 그게 정확한 객관식과 사례가 연동돼서 공부하는 건데, 객관식만 OX만 이렇게 눈에 바른다고 하면 그거는 매일 매번 한 번 객관식 풀고 날아가고 한 번 또 객관식 풀고 날아가고 이렇게 쌓이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소수지로관에서 강조하는 거는 사례 기록을 특히 강조를 하고, 사례 기록 쟁점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객관식을 푸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혹시 객관식으로 공부할 때 그냥 막연히 그냥 이 지문 하나를만 놓고 OX만 생각했는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객관식 지문에 예외적인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외적인 지문을 내가 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증점에 대한 원칙과 예외가 항상 사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 점수도 있고 예외 점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변시에서는 예외를 내죠. 예외를 판례를 내는데 내가 원칙을 모르고 예외가 원칙처럼 만약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판례 점수밖에 못 받는 걸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원칙은 일반론을 내가 알고 예외적인 판례다라고 정확하게 서술을 해줘야 점수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죠. 5점짜리라고 하면은 원칙 점수가 2점, 예외 점수가 2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례 점수가 1점이라고 하면 판례만 쓴다. 이건 판례 쟁점 제목 쓰고 판례만 딱 쓴다. 그럼 판례 점수 1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 2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원칙과 예외를 알고 나서 또는 요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지문을 정확하게 대입해서 공부하는 연동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실력이 향상이 된다. 쌓이는 공부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공부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떨어진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개별 쟁점에 대한 공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아예 그냥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 고민을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수업이 엄청 좋은 수업이 있다. 인강이다. 또는 과외 선생님이다. 그 수업은 하루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3시간, 기껏해요 3, 4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복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전반을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연히 그냥 판례 쟁점, 판례 쭉 읽고 만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판례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는 사실관계가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실관계를 놓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법리를.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뽑아냅니다. 이 쟁점 추출이 안 되는 이유가 막연하게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또는 교재에 있는 판례나 어떤 쟁점을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기가. 특히 민사는 더 그래요. 형사도 그렇지만 그림을 이제 갑을병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중매매를 예를 들면 벌써 인물이 3명이 나오잖아요. 갑을병. 제1매수인, 매도인, 제2매수인. 그리고 법률 행위가 2개가 있죠. 매매기. 그리고 분명히 제2매수한테 등기가 됐다는 게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뭔지 사실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시험을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들어가서 그림을 내가 안 그려놓는다. 그냥 줄만 막 꺼놨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 풀다 추가된 사실관계 막 풀다 보니까 기본 사실관계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읽을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초에 글을 읽을 때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만의 어떤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그림도. 그러니까 소수지도반에 오는 학생들 중에 그림조차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는 그것도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풀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림도 그려야 되고 사실관계를 보고 쟁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쟁점 공부할 때 사실관계를 내가 그려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문제. 고득점을 이때까지 소수도반에서 많은 점수를 올려서 붙은 학생들을 보면은 연습장에 그림이 빽빽합니다. 그리고 빈 강의실이 있으면 거기 칠판에다가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다 지웠다 그렇게 시켜요. 저희.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만의 확실한 그림만 딱 보고도 법률 관계의 사실관계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그 시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줄어든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판례만 그냥 막연히 읽고 간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례가 떠오른다. 이거는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 측면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서. 그리고 중요 쟁점 숙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 이것도 학생들이 좀 쉽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나 그 쟁점 알아. 근데 그 쟁점 안다는 거와 난 그 쟁점 숙지가 됐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시험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점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쟁점 중에 100개의 쟁점이 나왔어요. 100점짜리에 100개의 쟁점이 나왔다. 근데 어떤 하나의 쟁점이 중요한 쟁점인데 내가 숙지가 안 돼서 그걸 떠올리는 내 시간이 1분 이상이 걸렸다. 한참 걸렸다. 2, 3분. 예를 들어서 그 쟁점이 잘 떠올리지 않아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쟁점을 못 쓴다는 거죠. 그만큼 숙지가 하나의 쟁점에 대한 숙지가 됐냐 안 됐냐가 그 과목을 잘 봤냐 못 봤냐, 통백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숙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숙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숙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쓰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소수 지도반에서 계속 반복된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수 지도반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일단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고 나서 복습도 최소한 3번 이상 나간 진도에 대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 3번 정도는 반복하라고 해요. 그리고 와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100점짜리 1시간을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나눠줘요. 답안지 나눠준 거 보고 자기 체크를 하죠 일단은.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답안을 보고 문제점을 체크해줘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니고 바로 시험을 보자마자 선생님이 바로 들어와서 그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기억이 훨씬 많이 남을 수 있겠죠.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사실관계가 희미해진 상태에서 나의 틀린 점을 교정을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이 쟁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내 머릿속에서 어떤 논리 오류가 있었냐를 바로 지적을 해줘서 그걸 바로 실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자기가 한번 다시 써보는 작업을 하겠죠.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복이 엄청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도 저희는 대면 첨삭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많이 틀린 쟁점들을 첨삭 선생님이 또 구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에서도 반복이 될 거고 일주일 내에 기록 수업이 한 번 있고 기록 쟁점이 민사 쟁점하고도 민형사 문법 다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게 1순환이에요. 그 1순환이 한 번이 아니고 또 8월 모의고사까지 한 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6순환 정도까지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 구술 테스트로 한 민법 같은 경우는 공부가 된 합격 정도에 오른 학생들은 한 2시간도 안 돼서 거의 전체 쟁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과정. 그게 이제 엄청난 반복이겠죠. 반복 학습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무기인데 법학을 공부를 잘하려면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숙지를 내가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나는 그냥 하루에 그냥 한번 정독하면 돼.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페인의 요인이에요. 중요 쟁점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떨어진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얘기하면은 답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답안
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내가 긴박한 순간에 매뉴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관계와 쟁점 간에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연상이 되도록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실관계를 떠올려 보는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객관식 뭐 기록, 사례의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는지, 각 개별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막연히 공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숙지에 대해서 어떻게 숙지할지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점검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합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왜냐면 교정이 자기가 잘못된 점이 있는데 공부 방법이든 다간에 그게 교정이 안 되는 이상 뭐 이렇게 뭐 100점 뭐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답안이 돼야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점 이상 올려야 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답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답안에 뭐를 쓸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쓰는 게 아니고 교정을 받으면서 답안에 대해서 뭐를 써야지 맞는데, 이 쓰려면 공부를 할 때 집중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내가 쓸 걸 생각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에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어떤 답안이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는 답안이 될지는 너무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불합격의 원인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그 부분이 교정이 되면 합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 또는 희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합격률 공개 뭐 해서 뭐 거창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뭐 그 소수도반에서의 기존에 이미 뭐 합격률은 계속 공개해왔고, 사실 합격률은 공개를 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원의 어떤 바람직한 자세겠죠. 왜냐면 수험생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도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수도반의 합격률은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시험 자체의 문제의 쟁점이 어려워졌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시 3시생 또는 4시 5시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역들과 싸워내는 입장에서 현역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출입연시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810점 이상인 학생들 중에 90%가 합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83%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78%, 그 다음에 뭐 70%. 올해는 810점 이상을 기준으로는 70% 합격이더라고요. 딱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물론 840, 850 이상이면 100%도 합격률인데, 어찌됐든 그만큼 하나의 점수, 8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7회변시 때는 810점 이상이면 90%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70% 정도라고 밖에 얘기 못 한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7회변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의 합격률이었어요. 810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사실 10회 변시를 기준으로 810점이면 사실 1년 공부에서 100점을 올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90% 정도. 근데 저도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점점 이제 그 합격률의 추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덱사인 데이터를 통해서 8회 변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810점은 이제 80%로 줄였죠.
그 다음에 구해변시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PPT 했던 그 설명의 자유 중에 10회만 추가를 한 건데 이제 작년 구해변시는 810.73%가 된 거예요. 73%라는 거는 90%에 비하면 엄청 낮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뭐 지금으로 보면 낮은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840 이상은 100%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또 달라졌어요. 810점은 70%, 그 다음에 820은 78%.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820은 78%. 점점 올라가는 거죠. 840은 83%고 850은 100%. 이렇게 점수, 시작되는 점수에 따라서 합격하는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810점이 안 되는 800점, 700점, 저희 학원은 졸업시험 안 된 학생들도 많고 700점대도 초반도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생각하고 말아. 1년 정도 1년으로 공부를 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 1년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점수다. 근데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2년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는 주로 추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율시가 안 됐다 라고 해서 그 조율시가 안 됐다고 하면 600 정도 되겠죠. 뭐 600이나 600점대일 거예요. 600점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시험에 붙지 못해요. 1년에. 하지만 그 다음 성적은 거의 800점 가까이 받거나 800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930 이렇게 이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두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게 이제 사실 연속해서 성적이 100점 이상씩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연속해서 점수가 그만큼 오른다는 거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만큼 올려서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합격률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 현재 점수가 얼마냐가 의미가 있다. 그걸로 아주 결정적이다.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시작되는 점수가 꽤 의미가 있다. 하지만 840 이상이면 83%의 확률로 붙을 수 있고 850점이다라고 하면 100%의 합격률로 붙을 수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810점이면 70% 정도다. 그러니까 합격률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험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내 문제점이 뭔데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서 붙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회 변실의 기준으로 해서는 810점은 70%, 20 이상으로 시작하면 78%, 840으로 시작하면 83%, 850 이상으로 시작하면 다 붙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성적 향상도 이제 뭐 저희가 어제 그 성적표를 받아서 이제 삼시 합격생 이건 8회 변시예요. 8회 변시는 뭐 229점 이렇게 막 향상돼서 700 초반에서 930점으로 붙은 학생도 있었어요. 엄청 드라마틱하죠. 이 학생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엄청 학원에서 따라오라고 하는 방법을 정말 충실하게 이렇게까지 내 말을 잘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냐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변호사에서 훌륭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회 변시 때는 뭐 5시 합격생이 120점 향상한 경우가 있었고 제시 합격생 중에는 188점 향상이 있었고 뭐 이 학생은 글쎄요 이 학생은 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 높은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 다음에 3회 변시 10회 변시로 이게 올해 점수 향상인데 3시 합격생인데
이제 778점에서 시작을 해서 958점으로 이제 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애초에 들어왔을 때 넌 700점 후반이니까 한 번에 붙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 학생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정말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 답안 작성이나 어떤 사고 방식, 사례풀이 틀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숙지하기 위해서 엄청 잘 따라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780에서 960으로 붙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아 학생 중에는 827점으로 시작해서 964점으로 합격한 학생도 있고 있습니다. 오시아 학생들이 저희도 많은데 오시아 학생도 이 학생도 970점으로 합격을 했죠. 838점에서 시작을 해서 970점으로 합격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점수를 봤을 때 정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800 마의 구간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 정말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700점 후반대에서 850, 40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제가 크게 막 아주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탁 1년 만에 8개월 만에 넘어서 가지고 900점 이상으로 탁 올라가는 그 구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꼭 해서 이제 엄청 고급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불합격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한번 자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기회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은 현재 시험의 추이 그리고 얼만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시작 점수 그와 관련돼서 얼만큼 올려야 되느냐를 합격률이나 이런 성적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공용빈 소수지도반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그게 이제 대형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비전문가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과외랑 좀 저희가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형 강의와 차이점이 있죠. 대형 강의는 일방향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방향 강의는 마찬가지로 일방향으로 그냥 듣고 그 지식을 그냥 흡수하느냐 마느냐. 근데 어떤 학생들은 대형 강의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붙는 학생들도 많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 좀 안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의 어떤 팁이라고 할까? 생각하는 힘만 길러줘도 자기 답안이나 생각하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확 달라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대형 강의와 차이점이 있다는 게 저희는 수업이 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이 그 전날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거 A, B, C에 대한 쟁점을 각각 물어요. 그러면 A의 쟁점을 갑이라는 학생이 대답할 때 다른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답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질문 받은 학생이 떠올려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반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죠. 그런 과정이 수업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진도만 그냥 막연히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진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눈빛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알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면 동공이가 좀 약간 흔들리는 거나 잘 이해 못했다는 표정이 딱 보여요. 그럼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면 제가 바로 그 쟁점을 다시 바로 설명해 주고 바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인강도 그렇지 않냐, 인강도 되돌리기 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렇죠. 근데 선명도가 다르다는 거죠.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시험 풀 때, 객관식 풀 때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그냥 생각이 난대. 아,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옆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표현은 그대로 옮기자면 그런데 어찌됐든 그만큼 효율성 있게 피드백이 된다는 게 대형 강의의 차이점이고, 스스로 말을 해본다라는 것도 뭐 혼자 이방을 듣거나 대형 강의 들으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떠올려 본다는 그 힘을 계속 반복시켜준다라는 게 저희 대형 강의와의 어떤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어떤 차이점도 있고, 물론 대형 강의에서도 첨삭이 있긴 하죠. 빨간펜 첨삭 뭐 또 하는데, 빨간펜 첨삭 그거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많이 옛날에 받아봤고, 저도 빨간펜 첨삭을 아르바이트를 해준 적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모공담안 놓고 자기가 틀린 부분 체크하면 돼요. 근데 그런 첨삭 말고 왜 이목차가 왜 이렇게 이 사실관계에서 이목차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논리 과정을 알려면, 교정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틀린 부분 체크를 하는 거는 그냥 뭐 답안만 보고 자기가 체크해야 되죠. 근데 그 쟁점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답안이 잘못된 목차가 나왔느냐, 잘못된 내용이 나왔느냐를 바로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소수주의 장점이고, 그리고 1대1 뭐 첨삭도 하시는 학원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저희처럼 이렇게 바로 시험을 바로 보고 바로 해줄 수가 없죠. 워낙 사람이 수가 많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1주, 2주 지나서 그거 첨삭해 준다고 대면에서 그러면 그 불투명한 사실관계로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데서 가서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별화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그냥 저희는 본문으로 변호사 시험만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시험이 됐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교재나 컨텐츠나 어떤 노하우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고체계 마련 및 그에 맞는 컨텐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보고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어 줄 거구나.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 스스로도 그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사례를 이렇게 생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풀이 틀을, 공부를 잘하는 각 과목, 공법, 형사, 민사의 그 틀을 일단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 알려준 틀을 가지고 매일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물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물망이 이렇게 좀 엉성하게 설사 있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 그물망을 적용을 해서 사례를 풀었더니 빠진 쟁점이 나오더라, 누락 쟁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 그물망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추가를 촘촘하게 하는 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사례를 풀 때 그 그물망으로 또 들어가고 그거를 1년 동안에 사례 문제를 최소한 100개 이상 풀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 푸는데, 답안지가 이런 두꺼운 답안지가 한 3-4번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례풀이 틀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책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법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고 내 사례를 풀어나가는 힘, 틀, 이거 가지고 그냥 답안이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나가는 어떤 기계적인 수험생이 돼야 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거는 이거는 뭐 제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절대 다른 학원에서 해줄 수 없다. 소수로 하더라도 못한다. 라고 저는 자부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방법이 제가 스스로 적용해 봤을 때도 제 스스로 점수가 많이 올랐었고, 그걸 가르쳐 봤을 때도 그 학생의 점수가 오르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고, 학원을 하면서도 이제 뭐 벌써 6년 차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점이죠. 차별화된 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재 자체도 완전 달라요. 기본 교재. 기본서하고 목차 순서가 아예 다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서 민사 과목은 권리 능력 부터 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례를 푸는 방법은 그냥 예를 든다면 물건부터 따져주고 물건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약정적인 권리, 법정적인 권리 순으로 이렇게 권리를 찾아나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물권적 청구권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각각의 항변, 재항변 구조로 해서 순서들이 나가기 때문에 교재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례의 사고 순서가 그냥 자동으로 잡히도록 사례에 어떻게 보면 특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교재, 특수 교재들이 콘텐츠가 효율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 교재만 해도 엄청 방대하잖아요, 민법은. 근데 1,500페이지 이상 되는 교재도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사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는 민법 같은 경우는 1,000페이지 조금 안 되는데 사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거. 그리고 그거에 친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나올 만한 사례 기록 쟁점의 객관식이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커버가 되면서 최소한의 효율로 만든 교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체계와 쟁점의 반복 숙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례풀이 틀, 사고 순서, 매뉴얼을 알려주고 그 매뉴얼을 매일 시험, 매일 기록 시험, 매주 사례에 매일 반복되는 걸 통해서 점점 그 문항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숙지시켜서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게 이제 저희가 다른 학원하고 차별된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기록의 밀착 교정 및 효율성 추구. 이게 이제 사례 기록을 밀착 교정한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첨삭은 그냥 빨간펜 첨삭이 아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생생한 상태에서 바로 선생님이 채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지적만 해주는 게 아니고 왜 이 목차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류, 잘못된 점 부분을 교정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쌓이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착 교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사례시험을 본 게 모여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1대1 대면 첨삭을 또 해요. 그때 이제 답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왜냐면 교정을 한 번 내가 잘못했다고 들어서 바로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고쳐지는 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더더욱이 가르치면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바꿔 답안을 바꿔 해도 바꿔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변시에 적합한 답안으로 만들어서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냥 지속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일회성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잘 아는 그 사람, 그런 거는 이제 소수 지도반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뭐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상기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은 어느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몰라요. 물어볼 때마다 몰라요. 일순한테 모르고 그 다음날 모르고 또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쟁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왔었는데 그 쟁점을 결국은 잘 썼던 거죠. 그 반복이 안 됐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는 숙지가 안 되는 그 쟁점이 반복이 안 됐으면 그게 쓸 수 있었을까?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의 수업 자체가 반복을 그 사람에 맞게 반복을 많이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답안을 쓰고 선생님이 바로 첨삭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생생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냥 지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첨삭이랑 그냥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관련 쟁점까지 다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목차가 나왔는지, 그 다음 목차와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이 보면은 이게 처음 답안이요. 7월 11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답안이 뭐 11월 22일 답안인데, 이제 뭐 8목 보기 전에 답안과 10목 보고 난 후에 답안이겠죠. 이제 3순환 정도 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상으로도 다르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 자체도 목차 달고 바로 요건사실 쓰고 요건사실에 대한 판례 쓰고 이런 기계적인 어떤 게 축지가 됐기 때문에 이 학생 답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에서 940점인가로 붙는 그 학생이에요. 700에서 엄청 드라마틱한 점수로 올랐는데 이런 답안 자체에 많은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학원에서 좀 유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학생 답안은 정말 수험적으로 간결하게 쓰는 학생의 답안으로 아까 이제 1080점이었나? 아주 고득점한 학생의 답안인데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써야지 그런 점수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이 학생도 떨어진 학생이었어요. 근데 답안의 변동 얼마나 많은 지식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몇 점 차로 떨어진 학생이 1년 만에 지식이 확 늘어서 확 고득점을 했다는 것보다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답안이 바뀌어서 스스로 새로운 답안을 효율적으로 못 받는 답안에서 효율성 있게 자기 실력보다 더 잘 받는 답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걸 알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저희 선생님들은 어떤 답안이 고득점을 받는 답안인지는 당연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바뀌는 방법에서의 그 쓰는 방법도 목차 다는 순서나 이런 사고 순서나 이런 것도 공부 방법론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밀착 교정이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이것도 이제 답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은 설명 듣고 다시 쓸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써보게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써서 카톡으로 보내 이렇게 해서 다시 쓴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도 카톡을 막 밤에 막 와요. 한 11시 12시 때면 카톡이 막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읽어보고 잘 교정이 됐다. 오케이. 이거는 또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 해서 다시 한번 써도 잘못됐을 때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오류가 있으면은 오류라고 써주고요. 이게 그냥 제가 여기 오류라고 써있는 거는 엄청난 수업에서 큰 문제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다. 너의 근본적인 실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류라는 표현을 막 쓰는데 제가 답안 첨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오류를 쓰니까 아예 이 도장을 만들었어요. 오류 도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 있죠? 도장을 찍었어요. 그냥 오류라고 돼 있는 부분 엄청 큰 문제라고 알려주고 도장 찍힌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라. 이 부분은 공부가 아예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이 학생들 보면 아까 다시 써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옆에 다시 한번 간단히나마 키워드 포함해서 써보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교정이 되는 작업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면은 제가 표시해 준 부분에서 자기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고 강조한 부분은 자기가 또 색깔로 표시를 해놔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해요. 시험 한순환이 돌아가면서 한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을 매일 집에 가서 모아라.
그러면 하루에 3개씩만 내가 틀린 쟁점을 보고도 뭐 민법 수업이 한 15회다 한 50개의 쟁점이 모일 텐데 그 쟁점은 내가 크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시험 전날은 꼭 보고 들어가. 그 쟁점이라도. 그러면은 왜냐면 그 오류라고 지킨 부분은 중요 쟁점인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까먹다가 다시 틀릴 우연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도 봐라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저희가 약한 부분을 탁 커버해서 시험에 탁 털어내고 나온다 라는 전략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강의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특별한 강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대형 강의에서는 뭐 그때 뭐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 뭐 주로 뭐 정해져 있죠. 뭐 판례 강의나 뭐 이런 거겠죠. 객관식 강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로 진행되니까 어떤 소수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 대의권을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이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시험 당일날에서도 이 요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수 목요일날 쉬고 목금 이렇게 화수 목요일날 쉬고 금토 이렇게 시험을 보면 목요일날 그런 휴식입니다. 형사법을 보고 오면 시간이 이제 이렇게 휴식을 포함해서 여기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민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법이 방대하니까 한번 돌리기가 스스로가 힘들다. 물론 이제 스스로 돌릴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수업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3시간 정도의 민법의 중요 쟁점을 한번 훑어주는 쭉 이렇게 설명 강의를 3시간 정도 해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강의도 가능하고 막판 가서 내가 이 막 5, 3, 1, 5, 2, 1 이렇게 막 막판에 4, 5, 6순환이 돌아갈 때 내가 3일 만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읽고 나서 점검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기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번 돌려요. 3일 동안 그리고 저한테 와서 구술 테스트를 보는 거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의 민사소송법은 해결이 되거든요.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게 한 80% 이상이 맞췄다. 내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나머지 부분도 합격권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렇게 점검을 받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맞춤형 강의가 가능하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도 혼자 막 고민을 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법리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판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수험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수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선별을 해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험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라고 이제 그런 면에서도 효율성 있는 질문을 통해서 수험의 어떤 그 시간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바로 정확한 답변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개별 학생들의 취약한 과목과 취약 쟁점까지 이 학생은 어떤 쟁점을 잘 모른다. 물권이 특히 약하고 물권의 관법지는 얘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이런 게 다 선생님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저희가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은 크게 보면은 뭐 간단하게 보면 1순환은 8모까지고 8월 모의고사도 저희 8모와 10모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봐요.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가서 보긴 하지만 학원 자체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채점도 엄청 빨리 나와요. 왜냐면 일주일 안에 다 채점이 끝나요. 저희는 소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채점 기준표대로 안 하고 채점 기준표를 수험에 맞게 다시 만들어주고 거기에 점수 배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판례 하나에 7.8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세분화해서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채점을 더 정확하게
하고요. 제가 채점한 경우에 그 경상 뭐 고대 로스쿨 점수랑 똑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점수 나오고 제가 채점한 거 거의 그냥 1문, 2문이 다 거의 똑같이 나오는 적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고 채점이. 그리고 이제 8문까지가 10문까지가 이렇게 2순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순환은 점점 똑같은 교재로 저희가 이제 교재는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교재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것도 이제 각 우리 특수 교재겠죠. 그 교재로 계속 1순환 때 보고 2순환 때 보고 3순환 때 보고 4순환 때 보고 5순환 때 보고 6순환 때 보고 그 양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봐야 될 양. 왜냐면 머릿속이 많이 틀이 잡히면서 많이 들어가니까 봐야 될 쟁점이 줄어들면서 그 1순환의 기간, 2순환의 기간, 각 순환의 어떤 공부 기간도 점점 줄어들면서 반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커리큘럼은 1순환이 8모전, 2순환이 10모전.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73개년 판례 특강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예 수업 중에 이제 녹여서 설명을 다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판례집도 보면은 3개년 판례의 집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3개년 판례집을 보면은 나오지 않을 만한 판례까지 다 그냥 모아져 있어요. 그 정말 사례로 나올 만한 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추출해내서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100개의 최신 판례가 있는데 그 100개를 다 볼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나올 만한 것과 이미 교재에서 그 공부했던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제된 판례, 최신 판례를 만들어서 준다라는 강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월 모의고사 후에 이 3순환과 4월 6순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월 6순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일, 3일, 2일 이러면은 5, 3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5, 3일, 5일. 이게 뭐냐면 7과목이니까 한 과목을 5일씩 첫 번째 5일씩 한 과목씩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3일씩 한 과목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하루씩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3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개별 공부 시간이 딱 남고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서도 자기가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이제 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강의를 특강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입니다. 뭐 학생 만족도는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합격생 소감 발표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일단 뭐 저도 자신감이 있는 거는 저희 학원이 뭐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나가는 학생은 없어요. 거의 가끔 이제 피치부터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학생들이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사례풀이를 하면 돼 라고 틀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익히고 매일 적용해 나가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만족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합격생들이 한 4명 정도 왔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받아들인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생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좀 붙게 된 한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학원을 자랑은 아니지만 3년을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이 학원에 왔을 때는 제가 점수로 500점을 받았었어요.
전시에서 500점 아마 한 번도 보시지 못한 점수일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이 학원을 이제 처음 두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학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제가 할 수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수험적으로는 정말 전문가 분들이신 선생님들한테서 관리를 받으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학원을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년을 다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제가 한 790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500점에서 790점이 됐으니까 비록 합격은 못했지만 이 학원에 대한 믿음이 그때 저는 분명하게 생겼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 이제 700점 후반대 아니면 800점대에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학원을 한 번 더 다니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에도 이 학원을 또 선택해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또 두 번째 다니면서도 이제 첫 번째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도 더 받아들이는 게 많아졌고,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객관식이 한 120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이 실력을 올렸었는데, 시험 당일에 이제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아쉽게 10점 차이로 떨어지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 제가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다니면서 많이 점수를 올렸고 또 이 학원에 대한 장점을 제가 너무도 잘 알다 보니까 이 학원을 선택을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할 수 있었던 실력이었는데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됐더라도 내가 이런 케어를 받지 않고 내가 잠깐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데 가서 혼자서 공부하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도 이 학원을 저는 선택해서 오늘 이런 지점에 그런 되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학원을 선택했을 때 그런 이유로 선택을 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장점이었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크게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거,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를만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면 된다는 게 이 학원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일 큰 장점은 내가 나 혼자만 내 공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많은 합격생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수험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쌓인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선생님들이 내 공부를 같이 바로 옆에서 봐주면서 지금 내 지식이 어느 수준인지, 지금 내 공부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 생활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이제 그때그때 다 피드백이 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 혼자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계속 나를 이제 점검이 되니까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 학원의 단점을 찾자면 아마 이 학원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감할 텐데 객관식에 대한 불안감을 아마 가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례나 기록을 중심적으로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그럼 언제? 객관식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나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 다른 어떤 학원에 가도 객관식 강의를 따로 하는 학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그런 불안감을 가졌을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항상 어쨌든 사례 기록이 잡히면 객관식은 따라온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은 얘기였고 또 믿고 어쨌든 학원 커리큘럼을 믿고 쭉 가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선택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학원 생활에서 되게
제가 좋았던 점은 어쨌든 매일같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서로 궁금한 부분들이 비슷하고 나는 아는데 내 바로 옆에서 같이 수업 들은 친구는 이제 뭐 나는 알고 모르고 아니면 그 친구는 알고 나는 모르고 그런 걸 이제 서로 질문하고 우리끼리 해결 안 되는 거를 이제 바로 선생님들 그러니까 거의 약간 스터디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스터디인데 진짜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스터디 8개월 내내. 그러니까 수업하다가도 중간에 질문할 수도 있고 수업 끝나고도 바로 질문할 수 있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다가도 카톡으로도 질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대형 강의에서는 이런 질문 하나 하기가 되게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궁금한 거 아니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안 되나? 내가 여기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좋은 선택하셔서 이 학원에서도 좋은 결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범열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 학원을 처음 다닌 게 저도 이제 아까 말한 친구와 마찬가지로 이 학원을만 3년을 다녔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학원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졸시가 처음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졸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3년 동안 다니면서 인강을 많이 듣고 인강 위주로 공부를 많이 들으면 혼자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막상 졸업시험이나 이런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점수도 안 나오고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이제 통백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형 강의 위주의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좀 과외식으로 나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거기서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학원을 찾다 보니까 이 학원을 알게 됐고 또 이 학원이 매일 이제 하루에 한 개씩 100점짜리 사례를 쓰는데 그렇게 사례를 써보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또 사례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소수 지도반과 사례를 매일 쓴다는 이 두 개의 부분에서 이 학원을 선택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졸시 패스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점수가 이제 많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학원을 다녔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계속 이 학원을 다녔던 이유는 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혼자 공부하거나 그냥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내 실력을 올리기보다는 좀 이게 옆에서 누군가 진짜 하나하나 좀 내 부족한 부분을 찝어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필요했고 또 다른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처럼 첨삭을 매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첨삭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 첨삭도 보면은 그냥 쓰고 다음날 받아보는 게 아니라 첨삭을 한 다음에 아까 서예를 쓰고 첨삭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첨삭한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썼고 왜 잘못 썼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하루만 지나도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틀린 거 계속 확인하니까 좀 그게 더 빠르게 교정이 될 수 있어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썼는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교정해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계속 이 학원을 다녔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려야지 제일 좋을지 고민하다가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이 학원의 전체적인 1년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맘때 시험에 떨어지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공법과 객관식 점수가 되게 낮아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형사나 민사 같은 경우는 사례 점수가 뭐 50점대 후반대가 나오는데 객관식 점수는 거의 뭐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좀 해결해야지만 제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이제
공법과 객관식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순환은 이제 아시겠지만 8모까지가 1순환, 10모까지가 2순환, 그리고 이제 10모부터 간식까지 기간 동안에 좀 짧은 기간으로 수업이 반복돼가지고 3회독 정도까지 해서 총 5회독까지 하는데, 이제 처음에 객관식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객관식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라고 생각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심지어 인강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이제 항상 객관식을 보고 있으면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식 아무리 풀어봤자 객관식 점수가 안 오른다. 근데 그것도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질문이 2개, 3개, 막 4개 이렇게 나오면은 복습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사례를 집중해서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사례의 틀이 잡혀 있고 좀 사례를 어중간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례의 판례가 어느 주소쯤에 있는 내용인지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건지를 좀 이해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객관식에서 왜 이게 질문이 나오고 또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단순하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꼬아가지고 문제를 낸 거구나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례 지식이나 법 지식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그걸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섞어 나가는 수준이 되니까 틀리는 문제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리한 지식이 예외적인 거나 단순 암기할 내용이구나. 그렇게 공부할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 이제 사례도 보고 객관식도 보고 기록도 하고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좀 하나를 완벽하게 해두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응용해서 풀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순환 때는 그렇게 좀 사례 틀을 잡는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2순환 때가 되면서 이제 그 1순환처럼 이제 사례 내용과 책판을 하는데 책판을 이제 학원에서 좀 선생님들이 내용을 추려가지고 중요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불안해가지고 다른 이제 학원 인강 강의를 구해서 보긴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추려준 판례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 역시 다른 학원 강사들이 중요하다는 판례랑 겹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책판은 그렇게 보고 또 이제 그때 저는 불안해가지고 8호부터 객관식을 봤는데 객관식이 그 전에는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좀 시간을 주면서 올해는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신무 이후에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책판과 사례 그리고 풀었던 객관식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냥 상순환 때 수업을 듣고 문제를 이제 그때 당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목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서 보는데 새로운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양으로 정해서 객관식 문제집 한 것만 계속 반복하고 사례집 문제 학원에서는 교재만 반복하고 그리고 기록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수업에서 선생님과 같이 기록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모범 답안을 주시면 그 모범 답안에서 필요한 정보 취지나 기재를 계속 반복해서 암구하는 식으로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이제 복습하고 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 이번에 합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 아침에 보는 시험을 절대적으로 매번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8모랑 10모가 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봐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8모, 10모를 진짜 변시라 생각하고 그걸 좀 준비해서 시험을 쳐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10회 변시학관 정철주입니다. 앞에 세 분께서 다 좋은 말 하셔서 긴 말 하지 않겠고 저는 여기 딱 1년 다녔습니다. 1년 다녔고
작년 딱 정확히 1년 뒤에 똑같은 그 입시설을 듣고 처음으로 제가 원장님께 상담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원장님이 점수 몇 점이냐 할 때 제가 770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770점이었고 지금 딱 여기 커리큘럼 따라가서 180점 올려서 750됐어요. 저는 60점 받아서 다시 오게 됐는데 다 똑같은 말씀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여기서 하는 커리큘럼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까 강원장님이 말씀하신 학원처럼 아침에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또는 오후 수업이면 바로 직전 시험. 그 시험은 제가 제 스스로 검열해 봤을 때 딱 한 번 늦잠 자서 못 본 거 빼고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시험 문제 풀고 다시 또 리뷰를 받고 그날 복습하기에 가장 도움된 것 같고요. 또 보충하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한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록 강의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 했고 그래서 그 기록도 제가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적을 자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전날 좀 밤늦게까지 혼자 써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서 한 번 더 써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혹시 다닌다면 사례 기록을 정말 수업하기 전에 꼭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리뷰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외에는 앞에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말씀일 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